다음은 여타원 김인진 교무님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주제로 설법을 해주시겠습니다. 여타원 김인진 교무님은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학 박사이시며 원병원 병원장,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사단법인 원불교 호스피스회 이사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정보를 듣기로요, 이 마이크보다 이게 더 좋다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이렇게 겉에 직함이 화려한 사람이 별 큰 실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력 있게 오늘 네. 우리 교도님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임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걸 오늘 듣고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도님들이 들으시다가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그냥 손 들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교도님들이 궁금한 거를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그게 교도님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끊어도 돼요. 저 강의하는 중이에요. 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요,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전에 나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밝혀놓은 문서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없을 때는 각 종교별로 달랐어요. 원불교 교도님들, 이제 제가 사단법인은 원불교 호스피스회 또 이제 맡고 있는데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에 사인을 하면 그 사람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명 뭐라고 하냐면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고 해요. 왜 이게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임상 사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연명의료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 이제 원병원은 호스피스 병원이라서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내가 환자가 딱 오면 처음에 저희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질문은요, 우리가 진단명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조금 아픈데 여기 왔대요. 근데 저희 병원이 호스피스인 줄을 알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호스피스인지를 숨기고 와요. 근데 아마 서울은 이미 다 알고 본인이 선택을 할 텐데, 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말기암이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알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반절. 네, 그냥 나는 모르고 가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왜 모르고 가고 싶으세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불안하죠.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교도님들 여기 이제 손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반대가 나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 90% 정도가 되는데, 연명의료가 뭔지 오늘도 한번 보고, 왜 이거를 이제 알고 가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아가시는 과정은 두 과정으로 크게 볼게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돌아가시죠. 나 사랑해. 너 사랑했고 나 이제 곧 갈 거야. 나 잘 갈게. 엄마 잘 가 하고 탁 고개를 떨구고, 이런 거 보셨죠? 근데 제가 수 1년이면 저희 병원에서 한 150분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런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네,
갈게 잘 가 하고 딱 하시는 분들 조금 앓고 가셔야 돼요. 네. 앓고 가시는데 노안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 거쳐요. 약간 졸리고 힘없고 그리고 이제 잘 못 드시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이요. 아, 나 그냥 노안으로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때 또 응급실 모시고 가셔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의료기술 들어갑니다. 네, 연명의료 이제 시작이 돼요. 아, 호흡이 힘듭니다. 돌아가실 때 호흡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안 계세요. 호흡이 힘들다고 이제 네, 호흡기 꽂고 심폐소생술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걸 알고 가는 게 좋으시고 저기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걸 듣고 이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하면 좋아요. 질병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좀 우리가 힘들게 이제 가요. 아프고 몸이 좀 붓고 먹기는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몸이 붓고 그리고 또 통증도 좀 있고 열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저희 이제 암 환자들은요 70%가 선망이라고 해서 헛소리 같은 걸 막 해요. 천장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고 우리 어제 아버지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선망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선망이 굉장히 난폭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당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법해 보셔야 돼요. 네, 나의 무의식에 나의 어떤 기질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제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제 호스피스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 책을 냈어요.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왜 그랬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기술이 들어가요. 의료기술이. 편안하게 못 죽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장이 안 뛰면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기하고 투석하고 이 모든 걸 임종 직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잘 사는데 신경 쓰느라 잘 죽는 걸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저도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계속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죽는 걸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의 죽음이 궁금해요. 그죠? 교도님들이. 일단 첫 번째 숙제는 그거 같아요. 나도 좀 품위 있게 죽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 품위 있는 죽음일까 보니까 이 세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나왔어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가 아프면 가족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래요. 저희 지금 입원해 있는 그 남자 할아버지가 죽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오래 살면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죽음을 다 예견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오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더 깊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깊게 질문이 들어가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인공호흡기는 우리는 없어요. 호스피스 병원에. 단순 산소 공급이라고 해서 산소가 막 떨어질 때 코에다 이렇게 하는 산소가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어디 살죠? 그랬더니 이제 서울 근처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올 때까지 한 2시간, 3시간 걸릴 텐데 그때는 좀 산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봄은 뭐 할 거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실컷 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희는 고민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한국은요. 부모님의 임종을 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임종을 보지 못하면 그게 마음에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또 다른 부모가 계세요. 본인은 연명의료에는 이 단순 산소 공급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 콧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또 드리면
자식이 내 임종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저기서 오고 있어요. 일본에 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저희 교도님. 네. 자식이 일본에서 네, 어머니 임종을 보고 싶어서 이 산소 공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세요? 왜요? 좀 임종 좀 자식 마음에 한이 남을 텐데. 아, 그래요? 네. 그건 이제 선택, 그런 것까지도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안 하시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약에 멀리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 핸드폰에 영상통화 있죠? 네, 영상통화로 인사하라고 하면 돼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인사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임종은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봤다라고 나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가족들과 그렇게 임종의 순간에는 인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임종할 때 가족이 그냥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식들 너무 바쁘죠? 네. 그래서 처음 아프실 때 왔다 갔다 해도 임종하실 때 휴가 다 써서 이미 왔어요. 저희 병원에. 그런데 임종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뭐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휴가 이미 써가지고 또 이제 눈치 보여서 직장 생활에 망설여져요.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함께 있어서 임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그 전에 미리미리 그래서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통증으로부터 해방은요.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어요. 네, 너무 암성 통증은 힘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조절을 하지만 이거를 막 써도 안절부절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주사를 써서 이제 좀 주무시도록 하는 거 방법이 하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족들 품 안에서 임종하고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통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명의료가 왜 시작이 됐냐면요. 보람의 병원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유 안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97년에요.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왔는데 의식불명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뭐 자상하지 않고 돈도 못 벌고 그랬는가 봐요. 네, 그래서 부인이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집에서 죽겠다. 응급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가시면 죽습니다 해도 배우자가 괜찮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하고 가서 뗀지 집에서 도착해서 산소를 뗀지 뭐 한 1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가족의 범위가요. 부인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 남편의 동생이 볼 때는 형수가 남일 수가 있어요. 형수가 우리 형을 저렇게 데리고 가서 죽였다 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부인은 살인 혐의로 구속되고요. 그렇게 집으로 가게 한 의사들도 네, 이렇게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자,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 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작성해 놓지 않으면요. 네, 본인의 의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공호흡기를 한번 꽂아 놓으면 이거 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사면허를 얼마나 힘들게 땄는데 가족이 경제가 파탄이 나든 환자가 힘들어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번 꽂아놨으면 뺄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그죠? 그래서 한번 꽂아놓으면 빼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식물 상태로 아들이 몇십 년간 있어서 아버지가 그거를 아들을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뺐다가 살인죄로 네, 기소가 된 사건들이 있죠. 법률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김순희 할머니 사건이에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요. 기관지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로 8개월 동안 식물 상태에 있었는데요.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어머니는 연명의료 안 한다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계속 나는 그거 안 한다고 말로 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법은요. 자식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니가 만약에 재산이 많아요.
많은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 돈을 내가 받은 유산을 계속 까먹고 있어. 그러면 자식이 생각할 때 어때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늦게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식 믿지 않아요. 본인 의사 외에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이건 뭐 제가 연금 장사도 아니지만 연금을 따박따박 받아요. 매달 뭐 500, 막 1000 이렇게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머니가 그 상태로 오래 계시는 게 좋아요?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오래 계시는 게 좋죠. 그럼 자식이 어머니의 연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이렇게 자식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식 말도 듣지 않고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거를 결정을 해라라고 해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순희 할머니는 가족들 전원 합의에 의해서 이거를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병원이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9분 중에 5대4로 처음으로 이걸 빼라 해서 승소한 사건이에요. 일명 이걸 그때 막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안락사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안락사법은 아니고요. 무의미한 연명의료 하지 말자라는 의미죠. 근데 가족들 전원이 다 합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무조건 빼는 거 아니고요. 추정 의사 결정이라고 그때는 이제 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거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연명의료 이 문서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시도가 됐어요. 임종 직전에요. 진료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하거든요. 네. 중환자실에서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이 돌아가신다 하면 어떤 상태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폐렴이 가래가 그러면 폐렴 소견이 있잖아요. 항생제 치료 들어갑니다. 항생제 치료 들어가면 병원에 오래 있으면 항생제의 저항성이 높은 병용균에 뭐 V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병원에서 오히려 균 감염이 돼가지고 오셔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인공호흡기를 씁니다. 중환자실 가본 적 있으신 분 모르겠지만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인공호흡기 달고 있으면 환자가 계속 자요. 왜 그러냐면 내 자가호흡하고 기계호흡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나를 재워야 돼요. 기계의 펌프에 의해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정제를 사용하니까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자고 있어요. 면회도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2번 30분 정도 이렇게. 전해질 이상이 있으면 수액 공급하고요. 신장 기능 떨어지면 투석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이제 돌아가시니까 또 승합제 있어서 또 혈압을 막 올리는 그런 주사를 써요. 80세 이상의 노인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서울에는 호스피스 병동도 많더라고요. 그죠? 대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기 걸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네, 많아요. 아무튼 대기가 많아서 만약에 서울에 없다 그러면 익산 원병원으로 오세요. 네. 네, 익산까지.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중단서는요, 의향서는요, 중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심폐소생술, 항암제,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뭐 에크모 이런 거밖에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자세하게 연명의료 중단이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양공급, 수분공급, 산소공급, 통증조절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문제냐. 제가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본인의 어떤 그 자기 결정권으로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 못 드셔요. 못 드셔서 저희가 영양제를 딱 달아드리려고 했더니 저 영양제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버님 의사가 있을 때 아버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영양제 안 달았어요. 예, 수액은 달아야 돼요. 왜요? 거기 진통제가 들어가니까 임종할 때까지. 하지만 수액도 연명의료에 들어가긴 하죠. 거기가 이제 전해질이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영양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 산소 공급. 그러면 그냥 조금 아프면 죽으라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요. 임종이 예측된 상황을 대비해서 안 한다라고 밝혀놓은 문서예요. 제가 2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했는데 이렇게 강의하다가 갑자기 이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고 탁 쓰러졌어요. 여기서. 네, 건강하잖아요. 탁 쓰러졌는데 어떻게 저기 젊으신 교도님이 나오셔서 저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말까요?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저는 안 한다고 작성했다니까요. 왜 제 의사에 반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세요? 네? 젊으니까요?
아, 그럼 나이 드시면 안 하고 그건 좀 원칙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냐면 저는 심폐소생술만 하면 되지 임종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며칠 안에 돌아가실 분들을 안 한다라는 거지. 이게 건강한 사람이 심폐소생술만 하면 네, 젊으신 다른 질병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고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오히려 임종기에 다다라서 괜히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죽음에 대한 의사도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의료진들이 인공호흡기 꽂아놓고 막 투석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가면 몇 개월 더 사시겠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의향서 작성을 받지는 않고요. 가까운 보건소나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네, 이렇게 사인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네.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들만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건 만약에 이거를 이제 거기서 작성을 하실 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오늘 만약에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 하고 내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인공호흡기 달아서라도 나는 좀 더 살고 싶다 싶으면 전화해서 저는 그거 취소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당장 취소가 가능돼요. 이걸 교육을 받으시고 저희 이제 아시는 교무님이 어머님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거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케이스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거 작성했습니다. 말은 길어서 모르지만 연명의료 안 하겠다라는 거 그거 했어요. 이러니까 예, 그 병원에서 주민번호를 딱 쳐보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거는 통용이 다 되니까 주민번호를 치니까 연명의료 안 하겠다고 했구나. 더 이상 인공호흡기로 연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네, 한 하루 이틀 앓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카드가 집으로 배달도 되고 요즘은 작성하면 문자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이제 보건소나 가까운 뭐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서 하시면요. 뭘 하셔야 될까요? 저기 밑에 써 있네요. 여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네. 하시고 누구한테?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나팔을 부셔야 돼요. 나는 절대 그거 하지 않겠다. 자, 이제 연명의료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았어요. 막 목 뚫고 이렇게 달았는데 큰아들은 하지 말자. 의사가 하자는데 안 하면 죽는다 했는데 작은아들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자 말자 싸우다가 만약에 했잖아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자식은 가래 막 뽑고 이렇게 할 때 큰아들도 후회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는가. 그러면 또 안 해가지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후회돼요. 그죠? 그때 조금 해서 어머니 계셨으면 나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닌가. 자식들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도님들은 내 의사를 지금부터는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학교 같으면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질문 네, 질문 네네. 드디어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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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저 질문 안 했으면 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희 교도님들이요. 저한테 제가 여기 쉽게 잘 못 와요. 심장병 있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다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 자식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이죠. 예,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님이 저렇게 의식이 있을 때 자식한테 얘기를 해놔서 자식이 얘기를 들어주면 괜찮은데 이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얘기할 때 자식들이 저희 병원에서 아니 그 산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본인 의사를 존중.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그냥 할게요. 병원에서 태클 거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네, 자식이 고발하면 어떡해요? 괜히 뭐 이상한 걸로. 저희는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니라고 보호자하고 싸우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팔을 불라는 얘기가 결국은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이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에서 보호자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권 존중했다고 그래서 그 의견에 뭐 큰 상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호자는 태클을 걸 수 있어도. 그래서 보호자가 공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의견 무시하고 해주세요. 이따 이제 사례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설득은 하겠죠. 어머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원치 않아서 막 이렇게 막 하겠죠. 하지만 그 설득이 되지 않으면 네, 보호자 의견에 따라서 되니까 네,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자,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 많은 사람이 식물 상태에서도 몇 년 동안 최고의 신체적 간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시는 거를 우리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무님이 바라보는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 보면 죽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론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한 케이스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놀라운 애인데요. 26살 남자아이였어요. 입원할 때부터 큰 소리 치고 엄마랑 막 싸워요. 보니까 호스피스 병원인 줄 알고 본인이 오는데 엄마는 왜 여기로 오는 거죠?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딸 5 낳다가 아들 1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이 아들은 이거 호스피스인 줄 알고 이제 왔어요. 와서 자원에서 왔는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본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교무님 저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어떻게 이 26살은 아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얘기에 저는 한번 놀랬고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있대요. 뭐냐면 가족들하고 전체 다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때가 코로나여서 면회가 금지될 때였어요. 제가 이게 교무와 경영자로서 굉장히 그 난감해 할 때 그래 내가 나중에 이거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 그러면 다른 그 가족들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자 해서 식사를 하고 그날 저희 병원에는 코로나가 번졌어요. 그래서 경영상의 손해가 좀 많이 있었죠. 입원 환자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아니죠. 이 청년이 이제 임종할 때 그렇게 코로나 격리실에서 이제 임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가운을 입고 이제 딱 들어가니까 교무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임종을 한 케이스예요. 제가 이 26살 청년 얘기를 한 것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죽음 준비는 본인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있어서 저는 이 죽음도 이 청년도 굉장히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생각. 엄마 설득하니라고 막 싸웠어요. 근데 이런 고민도 들어요. 얼마 남지 않은 내가 1개월, 2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암 환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은 여명을 알아요. 의사들이 여명 3개월입니다. 이제 이럴 때 저희 호스피스 병원에 오거든요. 그런데 한 1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남은 시간은 죽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음 날짜 세가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 것인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 것인지는 본인한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조카들하고 막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요. 조카들은 삼촌이 그 아픈 때에도 자신들이랑 놀아줬다라는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가서 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보호자 이제 준비인데요. 아이가 이제 임종을 할 때 큰 병원에서 어떤 저희 이제 선생님이 임종을 하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딱 보니까 우리 이제 기계 보면 포화도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고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딱 가니까, 호스피스 선생님이 가니까, 당신이 여기 왜 와? 우리 아이는 죽을 때가 아닌데. 어린아이일수록 엄마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임종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이제 인턴 선생님이 막 그 심폐소생술 하고 있죠. 그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미숙하니까 그때. 어머니 이제 잘 가게 이제 보내드리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저 가르치셨던 그 이제 교수님은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폐소생술 하는 그 선생님한테. 이미 보니까 플랫으로 떠서 이미 사망을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엄마가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한 5분, 10분 지난 뒤에 네, 이제 그만하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도 그 교수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도님들이 이제 아프실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이든. 그때 교도님들이 이제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이 독경하러 가시거나 병문안 가시잖아요. 그럼 쉽게 이제 뭐 내생 준비, 그래 이제 곧 죽음 준비 이런 얘기를 못 할 수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눈치만 보고 오세요. 독경망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교도님들이 딱 죽음 준비가 좀 돼 있고 난 이 생에 이렇게 잘 살았고 나 독경 좀 해줘. 생전 천도법문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죽음 준비에 대해서 4가지 케이스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가 안 된 환자와 준비가 안 된 보호자 케이스예요. 30대 중반 여성 환자인데 6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저희 병원에 와서 한 열흘 계셨나요? 보통 죽음 준비가 안 되니까 6살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본인 아직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응급 상황이 되면 응급실 가서 적극적 치료를 하고 싶어 하고 남편도 그랬어요. 저희가 어떤 보호자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하고 작별 인사나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못하고 갔어요.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영화 옛날 뭐 편지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영상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는 만약에 엄마가 준비가 돼 있으면 나는 네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 손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뭐 편지를 쓰거나 영상을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하면 자식은 엄마가 가더라도요. 항상 엄마의 그런 마음을 그리고 말씀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자식한테 얘기하지 않고 본인 죽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허공에 붕 뜬 그런 대화만 하고 가셔요. 오셔서 저희 교도님들이 만약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병문안 가셔서 기적이 있을 거야. 어떤 약이 좋대 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세요. 몸은 점점 사그러가고 내가 준비가 돼 가고 있는데 결국 그런 얘기들로 이제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준비가 안 된 환자와 준비가 된 보호자 케이스예요. 많이 이제 긴 질병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병은 보호자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제 뭐 재발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호자도 이제 소진이 많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보호자는 이제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만약에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까 임종 직전 한 달에 병원비랑 많이 쓴다고 했죠. 왜 이렇게 또 호르몬 주사는 비싸요. 그거 뭐 표적 치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 방에 막 500만 원 뭐 이러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환자가 하고 싶다고 하면 보호자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은 그래도 KT 다니셨던 남편이 그러신데
본인 이거 호르몬 부인 호르몬 주사 이거 계속 하고 하니라고 빚이 1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예약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하시기 전까지도 네, 계속 그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에 대한 상태를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보호자는 또 준비가 됐죠. 그런데 이 신땡땡 환자도요. 배가 이렇게 많이 불러서 이제 복수가 많이 찼는데 영양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이것만 치료하면 잘만 먹으면 자기 낫는다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호스피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쁜 소식 전하기예요. 당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할 것인가? 의사가 할 것인가? 네, 종교인이 할 것인가? 가족이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이론적으로 아우 내가 해야겠다.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분한테 이거는 이제 암으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네, 막 나 죽는데 하고 막 굉장히 울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 상태로 가서 저도 그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 초점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도님들도 네.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당 이렇게 다녀서 병문을 하고 싶어도요. 허공에 붕 뜬 대화만 하니까 내가 말기고 전이고 여명이 한 1개월, 2개월밖에 안 남았다 싶으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교무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도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기가 된 상태는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교당에 오셔서 법회 보시는데 걸어오신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걷지 못하고 병원에 있잖아요. 이 기간이 1년, 2년 되면 이제 교당하고 또 멀어져요. 예, 그러면 실컷 여기서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조금 이제 다 소진이 돼가고 있잖아요.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더 필요해요, 사실 공부가. 그래서 그때 교도님들이 와서 독경 좀 해주세요. 좀 오늘 교무님 설교한 내용 나한테 와서 정리해서 나한테 좀 들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치매 있지 않는 한, 네, 의식이 있고 뭐 팔다리를 설마 잘 못 쓴다고 하더라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이 교도님들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실컷 이제 여기서 봉사도 하시고 공부도 하셨으니까 서로 그렇게 도와주면 굉장히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준비된 환자와 준비가 안 된 보호자. 아까 이 케이스는 말씀드렸어요. 60대 중반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분 딱 오자마자 전 영양제 안 맞을 겁니다. 딱 라고 얘기를 해서 영양제를 안 달았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근데 의식이 없고 이제 점점 못 드시니까 깔아앉고 점점 의식이 없을 때는 이제 아까 아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영양제 달아주세요. 네. 우리 어머니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임종교육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영양제 달아서 네. 이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배설이 돼야 내 몸에 득이 되는데 이제 몸에 불균형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면 억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붓고 임종하시기 더 힘들어요. 고양이도 죽을 때 되면 밥을 딱 끊는다면서요. 아프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식은요. 오히려 저희가 돌아가실 것 같다 해서 음식을 딱 끊잖아요. 오히려 임종실로 딱 모셨는데 오히려 한 2달 더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은 몸이 아플 때 단식하는 게 그래서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이제 되더라고요. 네 번째, 준비가 된 환자와 준비가 된 보호자. 이 케이스는 저희가 교도님을 얘기해야죠. 제가 원병원 오기 전에요. 마동교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도님은 글쎄요, 초등학교 나오셨을까요? 그리고 뭐 좀 오셔서 뒤늦게 좀 맨 뒤에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 교무님이 원병원 그 호스피스라는 것도 모르시니까 원병원에 갔으니까 엄마 거기 가게 그랬어요. 6개월 진단받고 오셨어요. 제 마음이 교도로 이렇게 봤는데 또 환자로 보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그 효과가 이제 몸이 붓고 그러니까 교무님 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또다시 온다면서요. 이 논리를 가지고요. 죽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할 때 죽는 게 무섭지요. 내가 일단 아프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크게 무섭진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고 하면 오히려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김점땡님이시죠. 2018년도에 여명이 6개월로 했고, 그래서 기력이 뼈저리까지 돼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 알고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원불교 교도니까 저희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갈 때는요, 그냥 환자복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좋았던 옷 입혀가지고 보내거든요. 한복 같은 거 있으면. 근데 몸이 부으니까 저거를 입으려고 해도 이게 막 잘 들어가진 않는데 좀 큰 한복 같은 거 얘기하니까 그걸 그러면 교무님 저는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그 한복이 마음에 들거든요. 자식들이 막 찾았어요. 한복을. 그리고 감사의 편지 이런 것도 쓰고 본인 이제 수의도 준비하시고 우리 수의 영정사진 이거 제가 준비하라고 할 때 옛날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거 해야 오래 사세요. 해야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요. 예, 미리 이제 이런 것도 감사 편지도 다 써놨어요. 그리고 본공 6월에 돌아가셨는데요. 본공예비 한 달에 10,000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6개월분 못 내고 갈 것 같으니까 6만 원을 미리 그 본공 회장님 오라고 해서 그걸 또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입건 때 같이 넣어달라고 교전, 염주, 금강경 이런 법문들을 같이 또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도님들이 오셔서 독경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가신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환자도 준비됐고 보호자도 준비가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 축제 같아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랑 저희 병원 시끄럽게 해도 되니까 막 밥 사와서 엄마가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손녀들 와서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게 즐겁게 놀고 갔어요. 그걸 꼭 이제 그러면서 네 아무튼 소중히 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이제 뺄게요. 영혼을 이제 그 교전에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교도님들이 환자 앞에서 평소에 선행, 좋은 추억, 간사한 말, 음탕한 말 하지 말고 친족에 대한 걱정이나 슬프고 뭐 처절한 말과 태도 짓지 않고 환자 위주의 종교로 성경, 독경,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호흡을 모을 때는 절대 울거나 몸을 흔들거나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법문을 저희 원병원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20배인데요. 보통 원불교 교도님이나 교무님이나는 거의 뭐 한 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거의 무교나 기독교나 뭐 불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이 대종사님 법을 이용해서 제가 임종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의 그 교도님이 계셨는데 부인이 3분이셨어요. 첫째 부인 사별, 두 번째 뭐 이혼 이렇게 세 번째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다 대면하고 좋지 않았는데 임종할 때는 다 와요. 와서 아버님과의 추억을 이제 제가 매니저가 돼서 네, 큰아드님 나오셔서 아버님한테 마지막 인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모르는데 막 팽이 얘기를 하면서 막 아버지가 이거 만들어줬다고 막 울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아버님과 맺혔던 걸 다 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얘기를 가족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종이 축제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같이 그래도 아버지라는 그 어떤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어떤 원한들을 조금 많이 풀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죽음 준비에 대한 간단한 4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신체적 준비인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선망이 심하고 그리고 임종이 가까울 때는 저는 그냥 재워줬으면 좋겠어요. 교무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하고 그게 저 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막 주사도 뽑고요. 그리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들을 안 거치고 그냥 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있을 때 그냥 저는 이건 안락사하고 달라요. 뭐냐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약간의 수면제가 저희한테는 깔끔하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데 돌아가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호흡중추 억제로 약간 또 이제 바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병원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진정제를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나는 진정제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저희 가족들한테.
왜? 이걸 쓸까 말 것인가도 누가 결정해요? 보호자들이 결정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하고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고 그들은 나의 어떻게 죽을 건지를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옆 사람은 하등의 그 결정 권한이 없고요. 가족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진정제 사용 여부. 내가 만약에 선망으로 많이 힘들어하면 나는 진정제 사용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안 하게 하면 그건 안락사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 있는 것들만 안 하게 했고요. 작은 것들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배우자나 가족이요. 그래서 이걸 대충 오늘 이렇게 알고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하고 얘기를 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임종기에 있을 때 인공호흡기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자, 영양제, 산소 공급 이것도 얘기해 놓으시면 좋죠. 내가 만약에 더 이상 만약에 이제 건강한데 위가 뭐 다른 뭐 통로가 안 좋아서 콧줄로 해야 되는 경우는 그건 당연히 연명 의료는 아니고요. 의학적 도움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내가 먹을 수 없을 때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저희가요. 부모님한테 대한 효도를 뭘로 착각하냐면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보고 좋아하는데 이미 안 드시는 게 아까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한 7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도요. 안 드시기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건가 한번 우리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내 만족을 위해서예요. 환자의 몸과 마음, 정신 상태를 보고요. 싫어하면 그냥 안 드려야 되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근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도요. 본인이 작성해야지 자식이 엄마 이거 해 이렇게 해라고 못해요. 네, 야가 나 그럼 빨리 뭐 연명의료 안 하고 죽으라는 건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이걸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 산소 공급도 그렇고요. 이 산소 공급도 인공호흡기는 안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호흡이 만약에 이제 점점 포화도가 95% 이상이 정상인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순 산소 공급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은 멀쩡한데 호흡이 이제 힘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산소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걸 하기 시작하면 빼지를 못해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그 상태가 되면 전 처음부터 그냥 산소 공급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공호흡기 아니에요? 네. 이건 산소 공급은 근데 만약에 죽어라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 병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실 수 있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밝혀놨어요. 저희 가족한테. 내가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고 시작하면 산소 공급도 연명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임상 케이스를 보니까. 수액 공급 진통제. 근데 진통제는 나 임종 때까지 끝까지 조절을 해주기를 바란다. 수액 공급하잖아요. 이제 아까 영양제 거부했던 그 환자분은 수액만 달았어요. 통증 때문에. 수액 달아도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한 2개월은 가시더라고요. 이만큼 몸에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알아서 그런지 딱 오자마자 저는 통증 없어요 하면 참아요. 왜 참는가 봤더니 이 수액을 맞으면 또 오래 가니까 자기는 자식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보험금이라도 주고 싶대요. 사실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라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버티고 저희가 못 드시면 IM 엉덩이 주사로 그냥 진통제를 놓는데 찾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사로 통하는데 결국은 이분은 엉덩이 주사로 좀 맞고 그러고 한 15일 만에 가셨던 분이세요. 정서적 죽음 준비예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외로움을 벗삼으셔야 돼요. 내 외로움을 지금부터 힘들어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가실 때 결국 혼자 가시던데요. 네. 남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내가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교수해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 죽음은
내가 품위 있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배우자하고 관련이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품위 있는 죽음 준비는 결론은 뭐예요? 교리 공부더라고요. 보니까 청정일념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외로움과 친구가 되셔야 되고요. 또 왜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실 때 억울하대요. 네. 왜냐하면 지금을 담보로 미래를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억울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그거 있죠. 네. 지금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이런 그 공부를 하시고 저는 다른 기독교 단체에도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 교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고 성격이 안 좋으시잖아요. 묶어놔요. 네. 굉장히 막 말마다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하면요. 보호자가 옆에서 간병하다가 좀 재워주세요. 좀 손 좀 묶어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예. 성격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저쪽을 쳐다보고 누구를 쳐다봐야 될지. 네. 돈 얘기 좀 할까요? 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잘 알고 계시죠? 자식이요. 받은 게 없으면 안 오던데요? 맞나요? 네. 아버지가 뭐 해준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혼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사실 이혼한 자식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안 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하면 오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는데요. 이러면 네, 얼마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와요. 그리고 분배 잘해야 된다. 한 자식에게 몰아주면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네.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사업 좀 실패하고 하니까 아들한테 몰빵을 해줬나 봐요. 이 딸은 공무원인데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간병은 자기 몫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또 아파트는 또 빼가지고 또 자식을 아들한테 주고 싶은가 봐요. 아빠 돌보고 싶겠어요? 안 돌보고 싶어요. 네. 지혜로우셔야 돼요. 나한테 착이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한 군데다가 몰빵을 하시면 자식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또 몰빵을 하신 분이 계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의 며느리는 잘 와요. 오기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사회복지사 팀장님이랑 하는 얘기가 분명히 뭔가 경제 문제가 있어요. 돈을 재산을 물려줬건 아니나 다를까 아들한테만 물려줬는데 제가 힘들어서 제가 어려우니까는 부모님 생각이에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네. 왜 나는 잘 살아도 나한테도 좀 여분을 주지? 그래요. 막내 아들한테 주세요라고 얘기를 자식이 하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자식들은 안 오던데요. 잘. 임종의 순간에도 막 슬퍼하지 않아요. 분배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장 번호, 보험금, 부의금, 유언 살아있을 때 네. 자식이 베풀게 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기가 막힌 케이스를 봤어요. 부모님이요. 천도제 비용을 네, 교당에다 놨어요. 저기 교당에 어떤 훈련원에 딱 줬어요. 줘서 자기 천도제 지내주라고. 이제 이혼한 케이스라 자식이 안 지내줄 것 같아서. 근데 그 자식이 와서 그 천도제비를 달래요. 네, 내놓으라고. 천도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네. 자식한테 불공 잘하셔야죠. 그래도 천도제 그 돈 뺏어가요.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면 줘야죠. 네.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돈을 다 쓰게 합니다. 네, 내가 이제 임종기에 다가왔을 때 뭐 하나에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내가 집착이 딱 있으면 그 돈 거기에 다 쓰고 가는데 보호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빈 털터리가 돼서 남아있는 돌아가신 남편을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영적 죽음 준비는요,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신 청정일념이죠. 네, 청정일념이 되지 않으면요, 둘째 아들 올 때까지 눈을 못 감을 수 있고, 네, 누구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통장 비밀번호 끝까지 안 알려져 가지고 가족이 애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것만큼 임종을 하실 때 예, 집착 다 놓으시고 이거 하려고 공부하시잖아요. 유문용 공부하시고 일기 쓰시고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교당 열심히 다니시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죽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지 저희 교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네, 죽음은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고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쉬울 것 같으니까. 궁금한 거. 네네. 혈액투석은요. 제가 혈액투석은 신장이 안 좋았을 때 신장이 예, 이렇게 거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신장병 있을 때. 네, 또, 네. 어디 페이지? 그 전 페이지요. 네네.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바빠서. 제가 보니까요, 이 기계음이잖아요. 독경을 틀어놓긴 해요. 근데 저도 힘들던데요. 평상시 여러분들 24시간 독경 들으세요? 근데 내 의식 없다고 막 24시간 틀어놓으면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저는 저기에 써놨어요. 뭐가 좋냐? 생음악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교도님이나 동창 교무님들이나 오면 그들은 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일월상서문, 반야심경, 청정주 오는 사람마다 다 이거 한 독씩 하고 가세요. 하면 할 일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생음악이 좋죠. 그리고 이제 좀 가끔 힘들 때는 이렇게 독경 테이프 틀어놓는 거 좋고. 그래서 24시간 이 기계음이 돌아가는 것은 평상시도 거기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힘들어서 제가 써놨어요. 아주 얘기 잘 질문하셨네요. 네. 그러면 아쉬우니까 한 분만 더 질문할까요? 네. 한 분만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네. 잘하셨어요. 예. 네, 건강보험. 네. 보건소에서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네. 네네네. 네네. 그건 농담이에요. 대기를 왜 걸어놔요? 네. 우리 교도님들은, 네, 암이 글쎄요, 몇 프로로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암 있고, 요양원 있고, 치매 있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건. 그 아팠을 때, 그때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요양원 갈지, 병원 갈지, 이렇게. 예, 대기는 예, 충분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이제 돈 얘기할 때, 그럼 임종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저희 원병원에서 이제 보니까 보통 암이고 재발하고 그러면 평균 재원일수가 한 2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암이라고 하면 2개월 정도 생각해서 그렇게 나는 1인실에서 쓰고 싶다. 그리고 간병인 쓰고 싶다. 이렇게 가족들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재원일수는 2개월 미만이긴 해요. 네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